자, 한번 107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에 실사를 통해서 기말에 창고 가서 조사를 했는데 단위당 하나당 취득한 원가가 800원인 재고자산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뭔지는 안 나왔네요. 재고자산이 1000개 있음을 확인했대요. 자, 뭔 샀는지 모르겠는데 800원에 샀던 게 1000개에 있었어요. 1000개를 하나당 800원에 사서 80만 원이겠네요. 그러나 재고자산이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기말재고 자산당 단위 시가가 600원이라고 할 때, 자, 800원에 샀는데 하나를 갖다 팔아들여도 600원밖에 못 받아요. 손해죠.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손해죠. 600원이라고 할 때 기말에 수행해야 할 분괴를 하시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뭐죠? 자, 재고자산을 평가를 해봤더니요, 12월 말에 20만 원만큼, 20만 원만큼, 이게 60만 원이죠. 20만 원만큼 손실이에요. 그래서 재고 자산을 평가를 했는데요, 손실이 났습니다. 얼마만큼이요? 20만 원이요. 자, 반대쪽 계정에 뭘 적어준다고요? 자, 우리 충당금을 적어준다고 그랬죠? 어떤 충당금? 재고자산을요 평가를 해서요, 손실이 난 것만큼 금액을 낮춰주는 충당금을 잡을게요. 얼마요? 20만 원이요. 자,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 자, 여기에 문제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자, 이후 시가가 900원까지, 제가 뭐 하려는지 아시죠? 까지 상승하였다. 보통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900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괴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거 갖고 와서 없애줘야겠죠. 재고자산을 평가를 손실을 나왔던 거 20만 원만큼 없애줍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돌려주세요. 어디까지만? 8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20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요. 그래서 얘 없애주고, 얘 어떻게 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없애줘야겠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얼마요? 20만 원까지만. 이렇게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거는 뭐 나오는 내용들은 수업상 그 이해를 쉽게 하게끔 설명을 드린 거라 가지고요, 혹시 관계자분이 계시다면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제 비유동자산 왔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고요. 비유동자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자, 우리 재고자산 내용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요,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자, 빠르게 3시간에 걸쳐서 재고자산 다 마쳤네요. 재고자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은요, 개념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만약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재고자산이 될 수가 없겠죠. 재고자산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재고자산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죠.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 우리가 건물을 팔기 위해서, 분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팔기 위해서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유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투자를 위해서 갖고 있으면 투자부동산이라는 투자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 개념 그 내용이고요. 세부 계정 설명드렸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1월 1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기초에 가지고 있는 재고라고 해서 기초 재고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얼마인지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서 나온다면 금액까지도 알 수 있겠죠. 기초 재고자산 금액 또는 기초 재고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1월 1일부터 그 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재고를 사왔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온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요번에 단기에 사온 단기의 매입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요 물건을 팔더라도 최대한 많이 팔아도 이 이상 팔 수가 없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에다가 새로 사온 것까지 더해서 그만큼만 팔 수 있는 거죠. 더 사오지 않는 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그런다? 얘를 판매 가능 금액.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판매가 가능한 금액을 어떻게 돼요? 이제 12월 말에 창고를 열어봐서 봅니다. 12월 말에 뭐라고 그래요? 12월 말이니까 그 기의 말인 우리가 창고를 열어봐서 계산을 했던 재고 자산 금액, 즉 뭐예요? 안 팔린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직도 남아있는 거, 내 창고에 팔렸어야 되는데 못 팔고 남아있는 거, 안 팔린 거, 얘네에다가 그럼 얘네 말고는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럼 팔린 게 있겠죠? 뭐라고 그래요? 팔린 거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에다가 지금 사온 걸 더한 금액은 내가 가장 많이 팔을 수 있는 판매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팔린 것과 안 팔린 걸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팔린 거 안 팔린 걸로 나누면 당연히 이쪽 왼쪽을 더한 금액이랑 오른쪽을 더한 금액은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이 됩니다. 무조건 같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매출 원가를 알고 싶으면 얘만 이쪽으로 넘어가서 빼주면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매출 원가는 구하는 공식입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은 더하고 빼기 12월 말 기말에 재고 자산 금액을 빼면은 즉 그게 뭐다? 매출 원가로 나오게 된다. 매출 원가로 나오게 된다라는 중요한 공식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은 특수재고입니다. 세 번째 특수재고 뭐였죠? 자, 저기 멀리서 배를 타고 오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애가 있어요. 언제? 12월 31일 날 현재. 자, 지금 나는 보고를 해야 돼요. 12월 31일 날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인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 거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 내 거가 지금 내 창고에는 있는 건 당연히 내 거겠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미국에서 사오는 지금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 있는 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미착 상품 설명드렸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내가 외국에서 12월 말에 내 창고에는 없지만 지금 저 바다 위에 있지만 이거 누구 거냐, 내 거냐 아닌 거냐 갖고 시험 문제를 물어본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거 뭐라고요? 그림을 그리시라고 그랬어요. 왜? 배가 내가 판매를 하는 애일 수 있고요. 다시 내가 사오는 애일 수도 있고요. 이게 조건이 뭐뭐 있다고 그랬죠? 선적을 하는 여기 내가 배를 띄우는 여기까지만 갖다 주면 되는 선적지 인도 조건 또는 뭐요? 내가 도착을 하는 데까지 여기나 여기 도착을 하는 데까지 오는 도착지 인도 조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어요. 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는 100%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줍니다. 여러분이 찾는 거 아니에요. 요거 꼭 찾으셔서 실제로 이렇게 두 나라 그리시고 아 이게 내가 파는 거구나, 내가 사오는 거구나,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구나, 이게 도착지 인도 조건이구나, 이걸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12월 현재 배가 요 바다 위에 있으니까 누구 건지 체크를 꼭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수재고 뭐였어요? 내 창고에는 없는데요. 내 거일 수도 있어요. 뭐예요? 시성품이요. 시험적으로 써보신다고 보내드리는 상품입니다. 시성품 어디요? 홈쇼핑에서 예를 들어 7일 이내는 언제든지 반품 가능하십니다 라고 해서 팔았는데 아직 그 7일이 되기도 전에 12월 31일이 온 거죠. 나는 팔았는데 그중에 손님들 중에 구매 확정 버튼을 눌러주신 분도 계시고 안 누르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7일 이내 언제든지 나한테 환불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팔린 게 아니다, 내 거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기억 안 나시면 다시 그 강의 찾아가서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디귿 뭐였죠? 적송품. 내가요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옆에 구두가게 하고 있는 은정이가 구두를 되게 잘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내 옷을 갖다 놓을 테니 이걸 팔면은 이걸 나랑 같이 노나 먹자, 너 수수료 얼마 줄게. 근데 이 중에 10벌을 갖다 놨는데 3벌만 팔렸어요. 그럼 7벌이 아직 내 거겠죠. 7벌은 내 건데
그때 마침 12월 30일이 또 왔어요. 내 창고 세어봤는데 당연히 이 7벌은 없죠. 없더라도 얘네 어떻게 한다? 얘네도 내 거 재고에 집어넣는다. 이 문제 나왔을 때는 그냥 그리시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문제 푸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 뭐였죠? 우리가 물건을 사왔어요. 내가 팔려고 물건을 사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뭐 있다고 그랬죠? 자, 취득원가를 구하려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상품을 샀어요. 그럼 그 상품 가격이 취득원가가 상품 가격 10,000원에다가 또 뭐였죠? 자,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할 때 나가는 돈 뭐 있죠? 배송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사려면은요, 내가 거기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 거기 가서 찾겠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우린 무조건 배송으로만 판대요. 택배로만 판대요. 난 어쩔 수 없이 이 옷을 살려면, 이 상품을 살려면은 나는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매입 부대 비용.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택배비라고 설명 간단하게 드렸지만 뭐 택배비 될 수도 있고요. 배송비 될 수도 있고요. 뭐 아까처럼 이렇게 바다를 탄다고 표현하나요? 바다 위로 해서 배를 타고 오는데, 배를 탄다고 그러죠. 배를 타고 오는데 이게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이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료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료도 될 수도 있고, 또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 게 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선적비, 배에서 물건을 내리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역비,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살려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 매입부대 비용 더하고. 자, 여러분들 빨리 결제를 하면은, 조기 결제를 하면 금액을 할인을 해주겠대요. 외상으로 샀을 때. 그게 뭐라고요? 매입 할인 빼주고요. 또 못 빼줘요? 자, 내가 옷을 사왔는데 거기 보풀레기가 되게 많다고 그랬죠. 팔라고 사왔는데 보풀레기가 많아서 이거 보풀레기 내가 정리하면은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히 억울한 거야. 그래서 깎아달라고 요구해요. 물건 할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매입 할인 요거랑 다른 할인이에요. 물건 가격을 낮춰줘요. 하자로 인해서 할인을 요구하는 매입 애누리.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옷을 사왔는데 팔려고 사왔는데 옷이 팔이 한쪽이 없어서 팔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 이상한 상품 아닌 상품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야죠. 반품시켜야죠. 자, 반품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죠. 매입을 해왔는데요, 다시 돌아서 나갔습니다. 매입 환출. 이렇게 빼고 난 게 상품의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웠던 거는 재고자산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수량과 단가를 구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수량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량은요, 자, 그 창고 앞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 계속기록법과 12월 말에 한 번만 창고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조사라는 실지재고조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얘네 하나당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갔을 때 모르게 되는,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같이 사용하는 혼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도둑이 가서 가져가는 것들을, 그리고 모래를 파는데 모래가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감모라고 한다고 설명드렸고요.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감모는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예초부터 예상을 했어. 얘는 정상 감모로 해서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예상 못했던 도난이나 분실이나 이런 거는, 화재나 이런 거는, 그거 뭐 화재 날라고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비정상적으로 없었다고 해서 비정상 감모입니다. 이런 거는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수량에서 설명드렸고요. 단가에서는 우리 4가지 방법 설명드렸어요. 크게는 네 가지죠. 첫 번째, 그 금액 어떻게 결정해요? 개별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다 관리하는 개별법. 두 번째는, 자,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처음에 들어온 게 처음에 나가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라이포. 네 번째는 평균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평균법은 일 편하게 하는 총평균법, 12월 말에 한 번만 본다고 했죠. 그리고 일 참 어렵게 하는 이동평균법, 다 그날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자, 지금까지 왔던 거 다시 계산해가지고 금액 뽑아내고, 또 가서 또 지금까지 왔던 거 다시 계산해서 또 금액 뽑아내고, 이런 이동평균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 재고자산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사온 금액보다도 시가가 더 떨어져서 팔면 팔수록 손해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재고자산 평가를 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은 어떻게 한다?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어디까지? 내가 장부금액까지 원래 사왔던 장부금액까지만 올려야지 이 위에까지 올리는 건 안 된다. 왜? 보수주의 때문에까지라고 설명을 재고자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고자산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8페이지 비유동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이고요. 자, 투자자산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산은요, 재고자산에 비해서 훨씬 안 중요해요. 왜요? 지금요, 투자자산은 이 두 페이지가 끝이에요. 109페이지까지,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비중이 그리 높지 않고요. 교재에서도 딱 두 페이지만 소유를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딱 그만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요, 지금 회계를 하고 있는데요. 회계 중에서도 어떤 파트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